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6살 강윤성의 신상을 경찰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가 9월 한 달 동안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동안 백신 맞은 사람들은 가족 모임 제한 인원을 풀어주기로 했는데 몇 명까지 허용할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흉악범 강모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6살 강윤성, 바로 이 얼굴입니다. 경찰은 빚 갚으려고 돈을 마련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강윤성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살인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잔혹한 이 범죄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갑니다. 먼저 강윤성의 신상 공개 내용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강윤성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965년생으로 만 56살입니다.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같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강윤성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전자발찌를 끊을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샀고 차량도 빌려둔 상태였습니다. 또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넉 대를 산 뒤 중고상에 되팔아서 48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구속된 강윤성의 모습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다음 주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강윤성에 가까운 지인들조차 강윤성이 성범죄자라거나 전과 14범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도소 안에서도 나와서도 성범죄 충동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만 채워놨던 겁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법원은 강윤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2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죄를 첫 번째 사유로 들었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하며 반항을 억압했고 강도 범행과 같이 이뤄지는 등 성폭력 범죄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으로 검토조차 된 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5년 전인 2006년에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거나 재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적도 없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제도 시행 이전에 수감된 자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동의를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란 단서를 달아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형해되고 있는 것 아니냐. 동의 부분을 차라리 삭제를 하고 대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서 또 법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여야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데 강 씨는 제도 이전 수감됐다는 이유로 성도착증 여부를 검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새 추세로 봤으면은 충분히 변태성욕적인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은 했었을 것 같은데 치료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굳이 심리치료나 인지행동치료 이런 거를 받을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지난 2011년 제도 도입 후 성충동 약물 치료가 집행된 63건 가운데 재범률은 0%입니다. 현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2차 성징 이전의 아이들 수준으로 낮아지니까 확실히 맞고 있을 때는 재범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병동에서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떤 그런 행동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고. JTBC 이지혜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통화 중이던 지인의 도움으로 성폭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미리 사온 청테이프를 만지작거립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40대 남성 임모 씨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과거 이 여성이 통화로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걸 들어 기억해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A 씨 집에 있던 흉기와 청테이프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1시간 40분쯤 피해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A 씨가 집에 도착했고 임 씨는 흉기를 들이밀며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A 씨와 통화 중이었던 지인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흉기를 든 임 씨를 설득해 집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임 씨는 집으로 돌아가 자해를 했고 어머니가 이를 보호관찰소에 알리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임 씨는 과거 다른 여성에게도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파트에 왜 들어가셨나요? 경찰은 지난 주말 임 씨를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구속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총선 직전 검찰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권은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청부 고발 사주라며 맹공을 퍼붓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즉각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던 이 시기에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야당에 넘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윤 전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 3명,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으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목했습니다.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정책관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반론을 덧붙였습니다. 김웅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공론화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캠프 측은 명백히 허위 보도이고 날조라며 해당 매체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려 하기까지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 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검찰의 청부 고발 사주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새벽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쟁 선포라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는 경향신문 사옥에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4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양 위원장의 구속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경찰 사이에서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한 시간 뒤 양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된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조원들에게 총파업 준비를 당부한 양 위원장은 종로경찰서에 수감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양 위원장 구속은 전쟁 선포이자 민주노총 죽이기라며 정부가 방역 실패를 민주노총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전에 민주노총 노조원 70여 명이 종로경찰서를 찾아 항의 집회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규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양경수를 협정하라! 풀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 전 조합원의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실패를 마치 민주노총이 한 것처럼 덧씌우는 문재인 정권에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탄압이 온다면 투쟁으로 총파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2,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달엔 추석까지 있어서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한 달 더 유지하되 식당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까지로 늘리고 가족 모임도 백신 맞은 사람을 위주로 조금 풀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가 밤 9시까지만 영업했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저녁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인책은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로 돌려놓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등도 백신 맞은 사람이 끼어 있다면 적어도 4명까지는 모일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은 추석 연휴에 한해 5명 이상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인원 수만 제한하는데 몇 명까지 풀어줄지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이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만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접종을 마친 부모님 댁에 큰 집이 먼저, 그다음 작은 집이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인센티브에 1차 접종자를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전파력을 고려하면 위험하다는 반론이 더 큽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아예 금지돼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가능하도록 풀어줄 걸로 보입니다. 거리 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4주 환자 수가 1,700에서 2,000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를 포함한 2주 동안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그 뒤에는 생활방역 체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협상이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의 합의 내용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를 두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협상이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0분 정부 측 관계자들이 협상장을 나왔습니다. 노조는 정부안을 검토했습니다. 20분 뒤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2시간 뒤에야 다시 모였습니다. 예산 수반 문제라든지 시행 시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최종 의견 접근을 못 보고 있고, 노조는 밤 9시 30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다시 밤 11시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 1시에 양측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장에서 만났습니다. 3개월 동안 13차례나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5개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도 제도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2025년까지는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야간 간호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 움직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당장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의 거리두기를 한 달 더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자 자영업자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면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고 나섰습니다. 먼저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중심 상권인 명동입니다. 지난해엔 영업을 하던 가게들이 올해 계약을 마치자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앞 건물은 1년 반 넘게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강화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자 오늘 자영업 관련 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다양한 방역 체계를 우리도 도용을 한다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박람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같은 방역 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76.8%는 코로나 공존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영업 관련 단체가 이렇게 단체로 목소리를 낸 건 강화한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을 때는 90%까지 떨어졌었는데 2주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 방역 잘 하셔가지고 경기도 좀 살리고 좀 경제 활동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50%가 줄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본인들이 고객님들이 하실 만한 상황은 안 부르고 너무 더러운 경우에만 부르니까 일도 줄고 일은 2배로 힘들어지고. 지난해 11월부터 아예 문을 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계산하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비웠어요. 집, 가게 다 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JTBC 서영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도 보겠습니다. 완전 봉쇄 조치까지 했던 캐나다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히려 우리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임대료와 재난지원금, 무이자 대출로 이루어진 3종 패키지를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도 선대출 후 탕감 방식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 가족을 소재로 한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김씨 가족 같은 캐나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 현지에서 16년째 옷가게를 하는 한 교민은 봉쇄 조치 직후 캐나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뿌려 피해를 줄였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딱 2주 걸렸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 달에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1인당 2,000불씩 한국 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트리도 총리의 캐나다 정부는 임대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무이자 대출 한도도 올 3월까지 기존보다 50% 늘린 6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5,500만 원까지 내줬습니다.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할 테니까 은행에서 빌려줘라. 6만 불 중에서 4만 불만 갚으면 돼요.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보조, 무이자 대출까지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를 빠르게 집행한 겁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로 들어선 미국도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PPP라는 이름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영세 자영업자 357만 명이 1인당 약 2천만 원을 선대출 후탕감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종업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등을 만족하면 대출금 전액을 연방정부가 갚아줬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지적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때그때 지원 대상과 수준을 선별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들 국가처럼 화끈한 지원을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캐나다와 비교하면 3배, 미국 대비 4배 수준입니다. 일본과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사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추가적으로 저는 적절히 지급이 되어야만 소상공인의 활력이 유지된다고 봐서. JTBC 김영민입니다. 자사의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발표했던 남양유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토론회에서 했던 이 발표가 남양유업 임원들이 미리 계획한 불법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다송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토론회를 열고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77.8%까지 준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먹었을 때 예방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불가리스가 날개도 침입하렸고 회사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일부 제품에 대한 것으로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남양유업의 발표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이 아닌 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선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또 광고가 고의적이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임원들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고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불가리스 중 한 종류만 실험했으면서 모든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한 박 소장에겐 과장 광고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흉악 범죄자가 아예 사라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흉악 범죄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 개인의 악함과 개별 사건의 잔혹성을 낱낱이 주목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소모적입니다. 중요한 건 막을 수 있었던 희생자가 더 이상 없게 하는 길을 합리적으로 찾는 겁니다. 물론 흉악 범죄가 전부 성범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관련해서 제도의 한계라든지 여러 측면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최근 2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진 30여 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추적 보도 훅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중학교 버스 정류장 앞, 한 손엔 현금, 다른 한 손엔 팻말을 든 18살 김모 씨가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든 팻말엔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학생을 상대로 현금을 내보이며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의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선 학교 시설에 출입하거나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습니다. 지난해 3월 풀려난 김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 나는 성폭행범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가 수원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시 치료감호소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남 김해에선 서울 신림동 원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5월 30대 남성이 서울 신림동 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쫓아 닫히는 현관문을 붙잡아 집 안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김해 사건에선 40대 후반 김모 씨가 새벽에 20대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피해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현관문을 열자 김 씨 역시 쫓아갔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다행히 김 씨가 누른 비밀번호는 실제와 달랐습니다. 강제추행 상해를 저질렀던 김 씨는 전자발찌를 4년 가까이 차고 있었습니다. 자칫 더 큰 사건으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얼마나 허술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 17명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철물점 진열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강 씨. 물건을 건네받고는 꼼꼼히 만져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범행 6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사는 모습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절단기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도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차게 된 김 씨는 지난해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일용 칼로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칼로 전자발찌를 잘라냈습니다. 특수 강도 강간 등 혐의로 교도소에 갔던 한모 씨는 출소 4개월 만에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펜치와 칼로 발목에 있는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일은 최근 5년간 매년 1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관찰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를 하지 않은 윤모 씨는 보호관찰관에 전화해 자꾸 건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나 때문에 일하고 살면서 열받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찾아온 보호관찰관들에겐 30cm 길이의 캠핑용 손도끼를 흔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이나 미장용 칼을 던지거나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며 위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에 4,866명인데 관리 인력은 281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적으로 17명 정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전자감독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경영진과 회사 관계자들이 혐한 발언을 일삼아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던 일본 화장품 기업 DHC 기억하실 겁니다. DHC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진출 19년 만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DHC 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입니다. 한국 영업을 끝내기로 했다며 쇼핑몰은 오는 15일까지 운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2002년 한국 법인을 세우고 국내에 진출한 지 19년 만에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JTBC는 DHC의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에서 혐한 콘텐츠를 내보냈다는 내용을 재작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폄하했습니다. 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도 이어졌고 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 이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놓고도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100棚置きの現代アートコーナーとか言って私が立ち上がって陣地を出してもええのかって話ですね。 이 소식이 전해지자 DHC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유통업체에선 DHC 제품이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도 혐한을 부추기는 글을 수차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난해엔 제일 한국인을 멸시하는 단어를 활용해 경쟁사가 한국계 CF 배우를 기용하는 걸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DHC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미지 타격과 매출 하락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LS그룹 계열사의 거래 대금에 대한 압류를 포기했습니다. 전범 기업인 이 회사가 LS 엠트론과 거래해온 내역이 버젓이 기록으로 나타났고 이걸 압류할 수 있어 보였는데 도대체 왜 좌절된 건지 이 사안을 계속 추적 중인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JTBC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LS엠트론이 거래해온 내역을 처음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 내역은 해당 기업이 직접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당 거래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8억 5천만 원 정도의 물품 거래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입니다. 이 압류로 최초로 현금 배상 가능성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피해자 대리인단이 압류와 추심을 포기했습니다. LS 엠트론 측이 뒤늦게 우리가 거래해온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이라며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 서면을 법원에 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거래 기업을 잘못 기재했다는 겁니다. LS엠트론은 1980년대부터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터보, 2018년엔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으로 거래 상대가 바뀝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엔진터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분 100%를 보유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겁니다. 100% 자회사는 사실상 사업 부서하고 동일하다고 보고요.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회사라고 사실상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소한 2021년 거래에 있어서는 LSM트론이 미쓰비시중공업 엔진 시스템과 거래했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해 보여서 다툴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압류를 포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우리 군 병장 월급이 앞으로 5년 뒤 100만 원까지 오릅니다. 또 내년부터 군장병이 한 달에 40만 원씩 적금을 하면 국가가 지원금을 줍니다. 전역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군 병장 월급은 내년에 67만 원까지 오릅니다. 5년 뒤인 2026년엔 100만 원까지 오릅니다. 국방부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병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월 4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약 6%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들이 가입하는 시중은행에 따라 5% 내외의 이자를 주고 여기에 국방 예산으로 내년부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18개월 복무하는 육군을 기준으로 저축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754만 원, 국가지원금 251만 원을 더해 제대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예산을 앞으로 3년간 장병 1인당 하루 15,0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국방 중기 계획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탄도미사일을 감지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5차 규모를 대폭 줄인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가 우리와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 항공모함에서 주력 전투기인 F-35B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만드는 걸 추진 중입니다. 훈련 현장 김민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헬기를 타고 30분을 이동하자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갑판 길이는 280m입니다. 갑판 위엔 F-35B 스텔스기 10여 대와 멀린 헬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승조원의 수신호와 함께 F-35B 한 대가 활주로 위로 움직입니다.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이자 큰 소리가 들리고 뜨거운 열기가 나옵니다. 100여 미터를 질주한 뒤 점프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러자 몸이 휘청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륙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초. 다시 5초가 흐르자 전투기는 창공을 가르고 사라졌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돌아올 땐 공중에서 속도를 줄인 뒤 헬기처럼 천천히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F-35B는 항공모함의 최적화된 전투기로 불립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이 전투기를 최대 36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It's all about the freedom of maneuver, the unpredictability and the fact that you have choice about where you deploy your aircraft carrier and your operating base for F-35.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의 훈련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는 2030년까지 경항모를 만들어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정부가 꼭 잡겠다고 했던 달걀값이 50% 넘게 뛰었습니다. 물가는 5달 연속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달걀은 물론이고 조기와 돼지고기 같은 차례상 재료들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추석 차례상을 만들 재료들을 사봤습니다. 갈비를 만들 소고기를 사고 차례상 차릴 건데 갈비를 어느 정도나 사야 돼요? 갈비 이제 한 3인분, 3, 4인분 정도. 가족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모이잖아요. 산적을 만들 돼지고기도 삽니다. 전 부칠 때 필요한 달걀도 샀습니다.
수입산 굴비도 사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도 샀습니다. 가능한 한 적게 샀는데도 94,400원이나 나왔습니다. 고기와 나물, 과일 등이 모두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양을 샀다면 9만 원이 채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돼지고기는 11% 올랐고 소갈비는 26.7% 올랐습니다. 조기는 6.6% 올랐습니다. 달걀은 54.6%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수산물 평균 가격은 7.8%나 올랐습니다. 기름값 부담도 커졌습니다. 휘발유가 20.8%, 경유는 23.5%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한 4만 원대면은 됐는데 지금 5만 원, 6만 원 되는 거는 쉽게 그냥 되니까. 내가 영업 중에 있는데 너무 올라가고 차 안 먹고 나갈 경우도 많고 그래요. 전월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는 2.2%, 월세는 0.9%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올라 두 달째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5달 연속 2%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황 부진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일부 공급도 조금 줄어들었고 이제 도축 자체도 약간 좀 줄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정부는 일단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공급량을 평소 명절보다 대폭 늘리고 달걀도 1억 개를 수입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앞으로 일부 지역 방송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아예 내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프간에서 탈출하지 못한 현지인들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히잡을 쓴 여성 앵커가 탈레반 대원과 마주 앉아 인터뷰를 합니다. 이 여성 앵커는 일주일 뒤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The women, the Taliban don't accept. So when a group of people don't accept you like a human, they don't have any good picture from you. 탈레반은 일부 지역 방송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아예 내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프간의 여성 언론인 700명 중 현재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됩니다. 대다수 여성 언론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I didn't want to leave. I was still in Kabul. I was like a prisoner at home. 탈레반이 여성 인권과 언론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은 벌써 깨진 겁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Because now they are more target than ever before because they are living in my house and I'm an American. 13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던 모하메드도 아프간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조력자들을 아프간에서 빼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That we are looking at all possible options, air routes, land routes, to continue to find ways for them to help evacuate and to support them in that. We're trying to ascertain. JTBC 김지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언론인 위협과 말레이시아의 반정부 시위 탄압,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한 비영리 국제기구가 이들 사건들과 함께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아시아의 언론 자유 침해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의견도 실렸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비영리 국제기구인 아이펙스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모아 매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대륙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는데 지난달엔 아시아편에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이펙스는 개정안에 대해 비평가들은 모호한 의미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고 법 위반 시 배상액은 실제 피해액의 5배까지 이른다고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하도록 하고 내년 선거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시민과 언론인 위협 사례가 언론중재법 논란과 나란히 거론됐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반정부 시위 탄압, 홍콩의 최대 교원 노조 해산, 태국의 가짜뉴스법도 함께 당겼습니다. 외국 정보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태국 가짜뉴스법과 관련해선 태국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했으며 이후 정부가 법을 철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이펙스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기구로 전 세계 100여 곳의 NGO와 함께 활동하는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뉴스디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별값이 X값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캠프에 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별은 아니고요.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 별 보이시죠? 합류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현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속되게 말하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 군인도 아니고 군복을 벗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난하냐고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승진에 잘 나가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의미 같은데요. 특히나 이 두 분, 현 정부 초대 육군 공군 참모총장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보니 여권 입장에선 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역 장성들이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게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예비역 장성 100여 명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문재인 후보이십니다. 네, 지금 보신 이분 이명박 정부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죠. 그리고 6개월 만에 경질되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래 이렇게 많은 장군과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안보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예비역 장성과 정체 상관관계 중에는 이런 사례도 있죠. 사무분단장님,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부선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들로서는 현역일 때 열심히 해서 승진한 건데 이 전역 후의 삶까지 제약받을 필요가 있느냐 따질 법도 한데요. 물론 특정 캠프로 가서 현역 때 얻은 군사 정보를 악용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윤건영 의원 이런 충고까지 날립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저는 참다운 군인 정신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충고대로면 현역에 있을 때부터 진작에 정치 성향을 밝혔어야 한다는 건데 글쎄요. 현역 군인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었던가요? 다음 브리핑은요. 원주민이 뿔났답니다. 먼저 브라질 원주민들인데요. 정부가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을 축소키로 하자 요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을 개간을 해서 곡물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원주민들 생존을 위한 투쟁, 그러니까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합니다. 또 지구의 화파라 불리는 아마존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요. 콜롬비아 원주민들 역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이 UN 생물 다양성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통령과 장관들 앞에 원주민들이 앉아 있습니다.
환경 관련 회의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아마존으로 가서 원주민들을 초청한 건데요. 그런데 원주민들을 위한 자리, 이 메인 테이블 앞에 놓인 작은 의자가 다였습니다. 원주민 부족협의회, 이 대통령이 앞장선 정치쇼다. 그리고 원주민 출신 상원 의원도 기후변화 문제에서 원주민은 장식품이 아니라고 비판했는데요. 경제를 위해 원주민 삶의 터전을 줄이겠다는 브라질 대통령, 또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원주민의 삶을 이용한 콜롬비아 대통령. 이래저래 아마존 원주민들 뿔날만 하겠죠?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수색 엿새 만인 어제 발견됐는데 경찰은 돈 때문에 다투다 벌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수갑 가리개로 얼굴을 감싼 남성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갑니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69살 A씨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오늘 검찰로 넘겨지는 순간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살해 안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39살 B씨를 살해했습니다. 또 B씨의 시신을 30km 떨어진 전남 영암호 인근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이 투숙한 사실과 침낭으로 감싼 시신을 차량에 싣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B씨의 시신은 수색 6일 만인 어제 오후 전남 해남군 영암호 인근에서 찾았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B씨가 남편에게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지난 7월 말 A씨를 만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금전 다툼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억 2천만 원 프랑을요. 가지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피해자를 만난 정황이. 검찰은 행방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돈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돼지 전염병입니다. 국내에선 2년 전에 처음 발생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선 야생 멧돼지뿐 아니라 돼지 농장으로도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장입니다. 일주일 넘게 지난 지금도 농장 입구에선 이렇게 방역 초소가 운영 중이고 농장으로 드나드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지난달에만 강원 지역 양돈장 3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6,500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퍼뜨리는 주범은 야생 멧돼지로 알려졌습니다. 올해에만 강원도에서 감염 멧돼지가 670마리 넘게 나왔습니다. 최근 이딴 농장 발생도 멧돼지의 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봄에 새끼를 낳은 멧돼지가 7월부터 산에서 자주 내려와 농장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은 쉽지 않습니다. 광역 울타리를 치고 멧돼지를 잡아보지만 완벽한 차단은 어렵습니다. 양돈장이 대체로 산 가까이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멧돼지 접근이 쉽고 흘러내린 흙이나 빗물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기를 써 포획하기도 어렵습니다. 총소리나 화약 냄새에 더 멀리 달아나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이미 강원도 전역이 오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울타리와 소독실 등 주요 방역시설을 농장에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가 농가에 큰 부담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처음에 그만두겠다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고. 방역당국은 강원이 뚫리면 축산 규모가 큰 충청이나 경북이 위험해지는 만큼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부터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코로나는 곧 끝나고 영화는 영원할 거라는 봉준호 심사위원장의 메시지에 베니스 영화제 개막식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에 이어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 베니스에서도
본 감독의 구수한 인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사회를 맡은 이탈리아 배우 세레나 로시로부터 이름이 불린 봉준호 심사위원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에서 또 가장 새로운 21편의 영화들을 보게 된 그런 시점이라 되게 흥분되고 일단 기쁘고요. 특유의 구수한 말투로 올해로 78번째 베니스 영화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칸,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의 첫 한국인 심사위원장입니다. We all believe the corona COVID will be over soon. Yet the cinema will remain with us forever, I think. 본 감독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감염병은 영화를 막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은 돌이켜보면 시험이었고 영화의 생명력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엔 선친이 이탈리아 음악 팬이어서 영화 기생충에 이탈리아 대표 가수 잔니 모란디의 칸초네를 넣었다고 재치 있게 답했습니다. 공로상인 명예 황금사자상의 올해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의 감독이자 배우 로베르토 베니니였습니다. 우리에겐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친숙한 이 영화인은 올해로 70년 영화 같은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며 뭉클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Io vengo da una famiglia dal nulla, da una povertà meravigliosa, aristocratica, ma una vera povertà bellissima e tante persone mi hanno aiutato in questo viaggio che mi ha condotto a questo meraviglioso regalo. 14세기 흑사병 보호 조치로 40일 동안 모든 배를 억류해 격리라는 단어가 유래한 노래 도시 베니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하나둘 도착한 영화인들은 엄격한 방역 수칙하에 11일까지 축제를 이어갑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은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엔 많게는 100mm 이상, 광주와 전남, 부산 등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타게 찾아 헤매던 널 스친 건 지난밤 나의 꿈속에서였던가 다시 청하는 자 나를 비우는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건 너였을까